예,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릴 얘기는 게슈탈트 세라피에서 다른 주제 중에서 성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기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내 성격이 좋아서 누구를 만나도 다 잘 어울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참 성격 좋다, 그런 얘기 듣는 분 계세요? 예, 없어요? 자기 성격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저도 젊었을 때 제 성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성격을 어떻게 하면 뜯어고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신부가 되고 난 다음에도 성격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예, 보자 신부 때는 착한 성격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성질이 지랄 같아져 간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성격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성격이 인생을 사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는데, 사실은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외상을 입는 경우도 생겨서, 오늘 강의 내용은 성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성질머리하군, 아니면 저 성질이 더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참 성격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되기도 해요. 도덕적 판단을 할 때 성격으로 이야기할 경우가 많아요. 자, 성격이란 말에는 도덕적인 가치관이나 개인의 기호덕이 포함되어 있다. 사람이 접할 때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쌍스러운 사람이라고 자신의 기호나 가치관으로 상대를 판단한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저 사람 참 양반이야, 저건 쌍것이야,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거 쌍것이야, 아니면 저 사람 참 양반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런 것들이 성격을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쓰는 말들이란 것이죠. 중국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중국 그러면 성격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 곤란하겠지만 바로 떠올라요. 이번에 방역이 풀리면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보복 관광에 나섰죠. 황산이라는 데 저도 갔다 와봤는데, 황산이 굉장히 험하거든요. 황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질 못해서 황산에 있는 화장실 안에서 잠자는 모습, 케이블카에서 싸우는 모습, 그런 것들이 동영상에서 돌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중국인들은 성질이 더러워라고 도덕적인 판단을 해요. 이렇게 성격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그런 근거를 좀 여러분들께 대드리고 싶어요. 자, 그냥 내뱉듯이 저 사람 성격은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수준이 낮은데, 약간 수준 높은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해요. MBTI, 애니그램. 저도 MBTI를 해봤는데 그 MBTI 유형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형, 그랬는데 나는 무슨 형이요 그랬는데, 그게 뭐야? 그랬더니 자기 성향이 어떻고 막 설명하는데, 근데 문제는 애니어그램이나 MBTI나 아니면 MMPI 같은 이렇게 심리 검사들은 자기를 이해하려고 그런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쓰게 되면은 이게 폭력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보고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너는 MBTI 무슨 형이야? 그래서 네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라고. 그럴 때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본인이 아니라 그러는데도 아닌 게 아니야. 너는 애니어그램에 무슨 형이 맞아 라고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 있어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격 검사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사람을 전문 용어로 꼰대들이라 그래요.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심리검사나 MBTI나 MMPI나 맞는 확률이 20%도 안 돼요. 사람들이 우리 성격이 그렇게 간단하게 검사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인간이 아니고 그냥 로봇이에요. 사람 마음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구에서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고 이 땅 다른 데는 바다예요. 인간이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죠? 잘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는 그냥 바닷가에 놀러 가서 파도 치는 그 바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항해하다가 풍랑이 몰아쳤을 때 사람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바다, 이것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 얘가 왜 지구상에 존재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바다만큼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어떤 일정한 잣대로 판단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그런 습관들이 계속 이어져 내렸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빼짝 마른 사람을 보면은 성격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바로 나와요. 마르면은 예민할 거야. 좋게 말하면 공부를 많이 했나 보다. 그때 안 좋게 말하면은 소심할 거야. 신경 과민이니까 못 먹어서 저렇게 말랐지. 그렇게들 판단을 합니다. 뚱뚱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게을러서 그래. 바로 이렇게 떠올라요. 좋게 말하면 느긋하고 안 좋게 말하면 게을러 터져서 일은 안 하고 처먹기만 해서 저렇게 뚱뚱해졌을 거야 라고 다들 첫 생각이 그런 생각들부터 해요. 이게 근래에만 한 게 아니라 오래전에도 똑같은 생각들을 했어요. 자, 몸이 엄청 좋은 사람을 보면 요새 뭐 이종 격투기 선수들 많이 나오고 강철 부대에 몸집 좋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저거 깡패일 거야. 성질이 더러울 거야. 좋게 말하면은 힘 좀 쓰겠네. 근데 안 좋게 말하면 저거 분명히 폭력할 거야. 지 마누라 패고 사는 놈일 거야 라고 생각해. 이렇게 우리는 사람의 외모만 보고도 판단하는 습성이 몸에 배 있어요. 크레츠머라는 사람이 인간의 체형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른 사람을 세장형이라고 합니다. 빼짝 말랐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비사교적이고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고지식하고 괴짜다. 기질은 겁쟁이고 민감하고 신경질적이고 소심하고 그렇다. 마른 분 중에서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면 몸이 뚱뚱한 분들? 명랑하고 유머가 있는데 흥분을 잘하고 자주 우울 상태에 빠진다. 동의하시는 분? 그러면 투사형. 인내심이 강하고 예의 바른데 완고하고 때때로 폭발적으로 화를 낸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1961년도에 크라츠머라는 사람의 처형설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맞는가?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느낌,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레슬링 선수인데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레슬러들이 시합 전에 바느질을 한대요. 네, 레슬링 선수가 덩치가 이만한 사람이 바느질을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좋은 생각은 안 들어요. 자, 뚱뚱한 사람이 발레를 한다면 웃긴다고 생각하죠. 예. 제가 러시아를 갔었는데 러시아 여행을 갔다가 러시아에 발레 구경을 하러 가게 됐어요. 하필 그게 백조의 호수였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저녁에 이미 티켓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백조의 호수를 보러 갔는데 멋있더라고요. 정말 날창날창한 발레리나들이 공중을 날아다녀요. 꿈 같아서 졸았어요. 그때 막 깨우더라고요. 이 비싼 걸 갖다가 보면서 잠은 어떡하냐고. 깨놨더니 여전히 날아다니더라고요. 다 보고 났는데 꿈을 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가이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의 발레는 세 그룹이 있대요. 하나는 20대 애들이 저렇게 막 날아다니는 발레가 있고 20대 지나서 30살 넘어가면 이제 발레리나들이 환갑이래요. 그 몸이 이제 살이 쪘다는 거죠. 그래서 발레복은 입었는데 날지는 못한대요. 그 B급 발레가 있대요. 그 B급 백조들이 있는 거예요. 날지는 못하고 그리고 가끔 백조들이 이렇게 서 있다가 졸다가 쓰러지기도 한대요. 30대 발레들이에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40, 50대 엄청나게 뚱뚱한 아저씨들이 백조의 호수를 한대요. 발리나 옷을 입고 아저씨들이 점프를 한대요. 그게 제일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어쨌건 뚱뚱한 사람이 발레를 한다 그러면 다들 비웃어요. 저 해도 될까? 라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라는 거죠. 체격과 성격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관찰 결과입니다. 또 우리가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혈액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의를 가서 혈액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A형, B형, O형, AB형이 있는데 그 혈액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형은 어때요? 그랬더니 O형은 우둔하고 공부 못하는 게 O형이래요. 운동밖에 모르는데. A형은 어떠냐 그랬더니 소심하고 예민해가지고 돈 벌기 틀린 혈액형이래. B형은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B형인데 성질이 더럽대. A병은 어떠냐 그랬더니 예민해가지고 항상 병원을 갔다가 줄창나게 다니는 게 AB형이래.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혈액형이 뭐예요? 네. B형들이 성질이 더럽다 그러던데. 근데 저도 B형이거든요. 그 뭐 제 앞에서 뭐 B형은 성질이 더러워 그러다 신부님은 뭐예요? 그래 나 B 그랬더니 갑자기 얘기들을 안 하다. 혈액형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갖고 있는 고정된 관념들이 있었어요. 근데 혈액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의 성격하고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일반적인 태도로 사람은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내향성과 외향성이 있어요. 자, 내향성과 외향성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는 거는 내향적인 사람들은 내성적이라서 사람을 안 만나고 혼자서 공상하거나 혼자 책 보거나 혼밥하거나 혼술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내향성일 거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수도원 같은 데 가면 많을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향성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교적이고 사업하고
그런 사람들 갖다가 외향성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의 성향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모르겠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느 쪽이라고 얘기를 해? 내향성이라고 합니까? 외향성이라고 합니까? 성장하면서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면서 아닌데 하는 느낌도 같이 가졌을 거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았지? 이런 느낌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심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사람을 갖다가 내향성, 외향성 가르는 것도 역시 정확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혈액형이나 체격이나 이런 심적 에너지의 유형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가 나에 대해서 나는 이런 혈액형이고 이런 체격이니까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성격이 안 변해요. 거기에 고정이 돼버려요. 고착이 돼버립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자신은 무슨 형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전형이 되는 성격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 성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저 사람은 무슨 형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등 성격 경향에 대한 이해로 상대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즉 복잡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성격을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슨 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내 머리가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원래 다혈질이라서 저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소심해서 그래. 저 사람은 뒤끝이 심한 거는 원래 말라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단정 짓고 싶어 해요. 왜 그렇게 빨리 단정 짓고 싶어 할까요? 빨리 단정 짓지 않으면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머리가 아프니까 빨리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되게 피곤해. 저 사람은 원래 피곤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날 이유가 생겨. 안 만나도 돼. 굳이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들한테도 저 사람은 안 변해라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무슨 형이라서 안 변해라고. 그럼 그게 자기 변명도 돼. 이런 면에서 편안한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갖고 있던 다른 부분들을 놓치기가 쉽다라는 거죠. 사람은 딱 이 사람은 이런 형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간형이 있어요. 또 이행형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 편견 같은 걸 갖고 있는데, 제가 아는 제 친구가 운영하는 수도원에 이제 가끔 가요. 근데 거기가 활동 수녀님들이 있고 봉쇄 수녀님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이제 다니면서 수녀님들의 성격을 알고 있는데, 제가 봉쇄 수녀 안에 있는 한 수녀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봉쇄 체질이 전혀 아닌 사람 같은데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도원 갈 때마다 왜 여기 있냐, 나와라. 수녀님은 바깥 체질이다. 그런데 본인은 한사코 거기가 자기 자리라고 그래요. 그게 저는 이제 그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이렇게 봉쇄 수녀님들은 되게 이렇게 좀 뭐랄까, 수줍은 소녀들 비슷해요. 수줍은 여고생들 그런 모드인데, 이 수녀님은 되게 말괄량이 같은 느낌이야. 그 둥지하는 새들하고 종류가 달라. 근데 분명히 종류가 다른 새인데도 거기 끼어 들어가가지고 나도 니들과 같은 새야라고 하는 것 같아서 갈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이 편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사람은 이쪽이거나 이쪽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거의 다 중간형이에요. 그 내향성, 외향성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느냐, 이게 4대 6이냐, 6대 4냐, 3대 7이냐 이렇게 비율의 문제이지 나는 100% 내향형이다, 나는 100% 외향형이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은 인간의 마음은 회색지대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은 이행형이라 그래요. 계속 바뀌어가요. 어릴 때 성격 중에서 기본적인 틀은 안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성격은 바뀌어가요. 이런 성격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자, 그래서 성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게슈탈트에서 얘기하는 개념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성격이란 개인이 삶에서 취하는 태도들의 종합 체계로서 자율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행동을 수행하는 것, 자기가 유기체와 환경의 접촉을 수행하는 미시적 과정. 성격은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비교적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체계로 굳어진 거시적 과정이다. 하지만 성격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항상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성격이 변화한 거를 많이 봐요. 군대 갔다 오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 경우는 어떨까요? 아기를 낳고 나면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처녀 때하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 만나면은 너무 많은 게 바뀌어 있어요. 처녀 때는 명품으로 온몸을 두르고 다니는데 출산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물건들을. 그래서 바뀌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달라졌어 하는 건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면에서의 변화도 있어요. 돈 좀 벌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그런 얘기 듣는 경우, 또 출세 좀 하더니 사람이 변했어. 이런 얘기 듣는 경우, 이럴 때도 부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환경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심리학에서의 이론입니다. 저도 제 성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 성격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할까? 뭘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힘들지? 또 왜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잘 삐지지? 그런 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성당을 다니면서 그게 더 심해졌어요. 성당에 가니까 오래전에는 이제 성인이 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성인들은 정말 마음그릇이 넓고 관대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모든 신자들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당에서 기도할 때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당 문 밖에 나오자마자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성당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은 반쯤 성인이 된 것 같아요. 감시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약간 갸우뚱한채로 기도를 하면은 신자들이 참 나중에 성인 신부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해주곤 했는데, 문제는 일상생활 안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음 안에 미움만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나는 가망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죠. 이게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런 성격 상태가 그냥 죽을 때까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굉장히 컸어요. 이런 저의 문제가 해결된 게 이제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에 해결이 됐거든요. 상담을 받으면서
제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원래 그런 거구나. 보통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가 두 개가 있다 그러죠. 현실적 자기, 이상적 자기가 있다고. 교회나 일반적인 그 윤리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상적인 자기를 실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에 가면 부처님을 닮으라 그러고 성당이나 교회에 나오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라 그래요. 이상적 자기를 제시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만 해서 성인을 닮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갖고 있는 심성으로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줘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암벽 등반하듯이 올라가다 굴러떨어지고 올라가다 굴러떨어지고 그래. 그러다 걸리는 게 종교적 우울증에 걸려요. 나는 가망이 없나 보다. 그게 좀 더 지속되면 구원 불안증이라는 게 생겨요. 딴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나만은 못 받을 거야 라는 그런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약간씩 생겼을 때 그때 옆으로 치고 들어오는 게 이제 사이비 종교들이 들어오는 거죠. 어쨌건 우리 교회 안에서는 현실적 자기를 부정하고 이쪽을 따라가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어떤 책에서는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젊었을 때는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미워하면은 이상적인 성격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내가 보기에 불편한 것들을 바꾸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안 돼서 그 나중에는 포기를 했죠. 포기하고 신앙생활이 나하고 안 맞나 보다. 그래서 냉담이라는 거를 몇 년 동안 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바뀌는데 힘들기만 한데 신앙생활 하면 뭐 할까 하는 생각에 한 8, 9년 동안 성당하고 발을 끊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그 상담해주는 신부님한테 들은 얘기가 처음에 들었던 얘기가 있는 그들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더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있는 그들의 자기를 받아들이는 그 말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세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비쳤어요. 그 얼굴에 만족하시냐고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정말 이쁘다. 그러면 이제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거울을 깨버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신경증 환자인 거예요. 거울을 봤더니 이쁘진 않은데 뭐 처지도 않네. 괜찮네. 그러면 건강한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배웠던 신앙과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고 혐오감을 느껴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자기 비하감만 생겨요.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계속 드는 거죠. 예. 상담을 받으면서 그 신부님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신부님이 갖고 있는 자원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처음이고 내가 본 나를 받아들이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들이었어요. 그걸 적응하는데 1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 말을 수용하는데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랬더니 그 전에 내가 받았던 교육이 자기 성격을 바꾸라는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자기 성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 뜯어 고치라는 얘기만
너무 오랫동안 뜯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뜯어 고쳐야 될 대상이었지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성격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서 어떤 가치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현실인데도 그거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상담을 받았더니 상담가가 처음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45년 동안을 내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해 준다고 가치감이 갑자기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 자기 가치감이 생기는데 수년이 더 걸렸던 거예요. 시간이 더 걸렸죠. 가톨릭 신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순종적이고 착해요. 근데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자신을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빨리 규정을 하는 그런 악습 같은 게 있어요. 자, 성격이란 자기가 환경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요구와 기대, 압력 등에 반응하면서 일정한 틀을 갖추게 된 것으로서 소속 집단과의 동일시, 모방, 도덕 규범의 내면화, 권위자 목소리의 내사, 자기 나름의 창작 개발 등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격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바뀌어간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신, 스승, 스승이라고 하기도 하고 멘토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예요. 자, 이 세 조건이 아주 중요해요.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멘토예요.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하나님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구체적인 답을 주시진 않아요. 친구들은 위안은 되지만 친구들이 나에게 적절한 답을 줄 수는 없어요.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줄 수 있는 거는 스승이에요. 멘토. 이 멘토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멘토 역할을 하는 거는 상담가들도 있고 본당 신부님도 있고 수임들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건 나하고 코드가 맞는 그런 멘토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상담 같은 경우에도 모든 상담가들이 다 나하고 맞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상담가는 어렸을 때 내 아버지하고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강압적인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을 때는 헤어지는 게 맞아요. 만났는데 뭔가 푸근하고 내 얘기를 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내 멘토인 거죠. 그렇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얘기를 듣기만 하고 그냥 지지만 해준다 그러면 그건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멘토들은 나를 격려해줄 뿐만이 아니고 해줄 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도 해줘야 돼요. 지적이 하나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지지만 해주게 되면은 망가져요. 안 받는 것만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멘토를 한 사람을 구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너무 운 좋게 이렇게 그 상담하시는 신부님을 만났는데 그분한테 5년간 상담받으면서 처음엔 한 1년은 지지를 해줬는데 2년째 넘어가니까 특히 되게 불편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이제 내가 너한테 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의 그런 성격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싫더라도 쓴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 쓴소리를 듣는 것을 거절하게 되면은 내 성장이 스톱을 해버려요. 자기 만족해버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체적인 스승 말고 또 존경 대상이 필요합니다.
존경 대상 우리는 이제 성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인들은 그 일대기를 읽으면은 사람 마음에 이제 감동을 줘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이런 분이 계셨구나. 그런 감동과 함께 나도 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나만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갖게 해줘요. 그게 존경 대상들이에요. 예. 우리 단에도 뭐 존경 대상인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가톨릭 교회 안에는 뭐 특히 성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근래 아직 성인은 되지 못했는데 성인품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사는 분도 있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분들이 있는데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으로는 최양업 신부님, 김동원 신부님 동기죠. 근데 정말 저는 김동원 신부님보다 최양업 신부님을 더 높게 평가를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 당시 사회의 모순을 철폐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냥 단순한 사목자가 아니라 양반 상민의 이 계급 사회의 그 모순이 이게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터를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는 걸 깨달으시고 당신이 양반직을 내려놓고 그런 평등운동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제 원조 빨갱이인 거예요. 평등주의자. 근데 그 옛날에 그 봉건제도 하에서 그런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6.25 때 그 미군 군종 신부였던 카폰 신부님, 에밀 카폰 신부님이 계세요. 이 신부님은 지금 시성 준비하고 있는데 카폰 신부님도 20대였어요. 20대 한국에 군종신부로 왔는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그 미군 병사들이 잡혀서 갔는데 이제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같은 포로인데도 그냥 그 나이 어린 병사들을 형처럼 다 돌봐줬어. 그럼 나중에 이제 폐병 때문에 돌아가셨죠. 근데 이 신부님이 그 당시에 다친 중국군들도 다 치료를 하셨대요. 중국군 병사들도 이 신부님을 존경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부끄럽다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이태석 신부 같은 경우에도 남수단의 슈바이처라는 얘기를 듣고 있죠. 이태석 신부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그 울지마 톤즈 그걸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불교 신자인 구수한 감독이 그 영상물을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불러준 데는 다 다니면서 그 영상을 보여준대요. 털고 나면은 전부 눈물바다가 된대요. 저도 그거 보면서 뭐 그냥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성격을 바꿔주는 사람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존경 대상과 멘토가 우리 성격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나쁜 멘토를 만났을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가 생겨요. 성격이 좋은 사람인데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같이 안 좋아져요. 며느리가 착했는데 시어머니를 독한 시어머니 만났어. 그런 시어머니하고 비슷하죠. 시어머니가 착했는데 독한 며느리가 들어왔어. 그런 시어머니 성격도 독해져요. 이게 사람 마음이야. 쟤는 나쁘지만 나는 내 마음을 계속 이렇게 착하게 유지할까? 이게 정말 힘들어요. 같이 사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의해서 내 성격도 변화해요. 착한 사람이 오면은 같이 착해지는데 안 좋은 사람이 오면 같이 안 좋아져.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랑 같이 사는 멘토, 친구들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